마스크 벗고 다닐 일상을 기대하며 맞았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전국 1호 접종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공통된 소감입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지난 1년 동안 아주 뼈저리게 저희들이 깨달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또 접종을 맞게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즉석해서 풀어드립니다.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교수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오늘 좀 방송이 많았습니다. 일단 교수님 건강 먼저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오늘 9시 전후로 시작해서 이제 전국에서 보건소, 요양병원 등등 동시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65세 미만의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또 의료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습 삼아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경험상 좋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파이자 백신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보관 중에 유통 중에 네. 마이너스 70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5만 5천 명 정도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서 일단 중앙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것들을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넓혀나가는 아주 뭐 순서로 봐서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5,200명 이상 정도가 이제 접종자로 돼 있었고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지금 시간이면. 지금 시간이면 거의 다 끝났다고 끝났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내일은 화이자는 또 이제 의료진들 중심으로 5만 5천 명분이 들어와서 이제 차례대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이게 백신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8주 후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8주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12주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예, 그 기간이.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하기로는 네. 8주에서 12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2달에서 석 달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추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임상 시험 결과가 12주까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효과가 높아져서 결국은 8주에서 12주 정도로 했었고 좀 더 뒤에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같은 침판치 아데노바이러스를 2번 접종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종류의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네.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임상시험에서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국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이런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65세 이상 이 고령자들이 접종을 받고 언제 접종을 받을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또 네. 8주, 12주를 기다리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네. 프렘 B로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즉 교차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파이자를 맞아도 된다는 지금 가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네. 얀센만 한 번 맞는 것이고 나머지는 네. 다 2번 맞게 다 되어 두 있습니다. 번. mRNA 백신 경우 파이자는 3주간,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게 되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2번이고 네. 노바백스 등 뭐 대부분의 백신들이 다 2번 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얀센만 한 번 맞는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번 접종하는 거고 3주 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이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가 뭐 다른 거 그 외 뭐 사백신, 생백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은 생백신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지금 없습니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이 다 사백신의 개념인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생산을 할 때는 살아있지만 우리 몸에 접종을 한 다음에는 이런 바이러스로서의 증식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뭐 사백신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중간 단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런 백신들이 사실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2번 주게 되면은 네. 2번째 맞았을 때에는 이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전달체를 통해서 그 돌기 단백질을 주입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기 단백질에
그 단백질만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2번 접종할 때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26번하고 아데노바이러스 5번 이렇게 다른 걸 썼습니다. 네. 이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교차 접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지금 어쨌든 실험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항체 형성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대략 언제쯤 형성이 되나요? 일단은 한 번만 맞아도 네. 항체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예방 효과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 인젝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항체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지속력도 상당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2번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만을 먼저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나쁠 때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에서도 일단 한 번이라도 전부 다 맞히자 네. 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2번 맞추기 위해서는 그 물량을 다 확보하고 있으면서 시간에 맞게 2번을 그렇죠. 맞춰야 되는데 네네. 수급이 뭐 안 될 때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4주 뒤에 해야 되는데 만약 없다거나 이럴 경우.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다 맞춰놓고 교차 접종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으면은 그 뒤에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수급을 볼 때에는 한 여름이 지나는 정도면은 수급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지금이 한 5, 6월 될 때까지는 아직도 파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좀 모자라고 있는, 즉 공급이 모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항체가 생긴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실험실에서는 주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방역 네. 당국도 항체가를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항체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고 네. 있지는 않고요. 사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항체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이 있어갖고서 네네. 자기가 구입해서 집에서도 자가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항체가 확인할 수 생겼는지 있는.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죠. 신속 진단 아. 키트니까요. 네. 대부분 한국산이 많습니다. 그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요?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이것이 승인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뭐 피를 뽑는지 해서 이것을 항체가를 검사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체열을 한다고 그래서 뭐 주사기로 체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뇨 검사할 때 스쿠트 하지 찌르는 거 않습니까? 있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혈액 안에서의 항체가를 측정하는 진단 키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내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군요. 특정 병원에. 그렇죠. 특정 병원에 가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2번 맞고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지속성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백신은 1년에 한 번씩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약마다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 이게 6개월 지속되는지 1년 지속되는지 뭐 한 5년 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지금. 없는 이유가 네. 작년에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1월 20일이지만 개발이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의미 네. 자체가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백신을 개발해서 작년에 연말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네. 이후로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접종한 지가. 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단기 이 지속력 네. 또 임상했을 때는 큰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만 명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지속력이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까지 봐서는 3개월까지는 분명히 간다.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 2년 뭐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예상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항체가라면 1년 이상은 지속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항체가가 점점 떨어지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 지속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소소한 궁금증 많은데요. 저희가 백신 OX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이 딱 들으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애매하면 세모도 가능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모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알러지가 있다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다. 예, 네. 심각한 부작용으로서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것들을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맞지 않는 것이 좋겠죠. 경험했던 예, 분들은. 예, 경험했던 네네. 사람들은 그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네. 무슨 음식이라든지 어떤 물질의 약간의 두드러기 같은 것들, 즉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실신을 한다든지 전신의 발적이 나타난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네.
사실은 다 권고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누구한테 나타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영국에서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심한 그 아나필락틱 쇼크가 경험했던 사람들한테는 권고를 하지 않고 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나는 사람, 즉 30분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15분 내지 30분 안에는 이런 부작용이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접종 기관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답은 사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으면 안 되는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영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뭐 악성 쇼크 반응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뭐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도 쇼크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0만 명 정도에서 1명 정도가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네. 맞고요. 네. mRNA 백신에 있어서는 그 백신 물질 안에 PEG라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쇼크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물질은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안에도 들어있고 그런 물질이기는 한데 네. 이것에 대한 이 쇼크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고 사실은 30분 안에 안 일어나고 좀 더 있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신 후에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집에서 안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럴 때 꼭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호자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예방접종을 하는 걸 권고하죠. 권고한다. 이미 한번 걸렸다가 이미 회복됐더라도. 걸렸다 할지라도 항체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면역력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무증상으로 감염된 사람도 있고 경증, 중증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생기는 항체의 정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항체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자연 면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은 할 수가 있지만 이 백신에 의해서 형성되는 항체량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맞아준다면은 충분히 장시간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자연적으로 감염이 됐던 사람들이 재감염되는 사례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항체가가 오히려 백신보다 지속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볼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 예방접종을 해서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전후에 2주 정도는 다른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한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하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른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뭐 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근거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서로 다른 백신들 또는 혹은 다른 감염증이 있을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접종 2주 전후로는 맞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백신을 맞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참으셨다가 다른 백신이 필요하면 그때 접종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접종 전날 과음을 했다면 접종을 미루는 것이 좋다. O인가요? X인가요? 일단 예약을 했으면 전날 접종하기 전날 과음을 안 하는 게 최고겠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일단 과음을 해서 내 몸의 컨디션이 너무나 나쁘다. 뭐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뭐 충분히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도 뭐 보장할 만한 부분들은 없고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접종한 후에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한 후에는 2-3일간은 적어도 음주를 하신다 할지라도 뭐 소주 한 잔이라든지 와인 반 잔 정도 마시는 것까지야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폭주를 하시고 과음을 하시는 거는 이 항체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접종 전날 혹은 후라도 과음은 안 됩니다. 며칠 동안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질문도 왔는데요. 청취자 질문들 좀 이어갈게요. 제 다음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6696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박사님
임산부는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임산부는 어때요? 맞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그다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 임상 실험들이 좀 더 완성이 되면 아마 접종을 권고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그러면 임신부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접종은 100% 받는 것이 감염을 억제하는 데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상황들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있겠죠. 또 접종을 받은 다음에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임상 3상을 수만 케이스 하는 중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접종에 의해서 태아에 어떤 영향이 가느냐 하는 것들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네. 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임상 케이스 수가 너무 적어서 권고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네. 확실한 건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모든 분들이 다 맞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아기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참 많아요. 0295번님. CT 조영제에 알러지가 있는데요. 저도 백신 맞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예, 그 화학물질에 대한 알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영제가 어떤 물질인지 그 조영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진할 때 그 의사 선생님하고 그 물질들이랑 이런 것들을 상의하셔 갖고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알러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즉 조영제에 대한 알러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네. 이 예방 접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당장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싶으시면 내가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그 CT 조영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그 의사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예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 CT 조영제를 마침 그 병원의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3417번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 장기 치료 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접종이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더 먼저 우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면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자기 몸의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예,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제제를 복용하든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자기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뭐 투석을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뭐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식을 했을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자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는 면역력보다는 바이러스의 증식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고 오랜 기간 증식을 하고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면역력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먼저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 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금 연령이 젊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우선 접종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접종은 우선적으로 자기 순서가 오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나이와 무관하게 이런 분들이 또 먼저 맞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질문도 참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3046번님 저는 당뇨 환자인데요. 저도 접종이 가능할까요? 당뇨 앓고 계신 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예,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들은 고령이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 항상 약들을 복용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방 접종과 이런 약들과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으로 갈수록 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일수록 접종은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당뇨 같은 경우도 좀 말기로 가서 기저질환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백신에 의해서 이 면역 반응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고령이면서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득이 큰가 혹은 이
피해가 큰가를 네네.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 당뇨도 어렵네요. 당뇨라고 하나 정해질 것이 아니라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기저질환 환자들의 이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뇨, 고혈압 뭐 그 각각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맞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4638번님, 저는 11년 전에 길랑발해 증후군을 알았는데요. 길랑발해 예, 증후군. 길랑발해 피셔밀 증후군이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오. 예, 이것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온 경우에 상당히 장기간의 후에 나오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또 즉시에 나타나지가 않고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후유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그것이 생겼었다 할지라도 뭐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는 이 의사 선생님하고 어떤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를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그 길랑발해 증후군 있으시던 분 11년 전에 그 발병을 했고 지금도 약간의 후유증이 있고 만 64세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분은 조금 더 그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만 64세. 독감 백신 후유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독감 백신 후유증으로 그 길랑발해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백신에 의한 것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쪽 대무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까 이제 알러지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분 질문은 호흡기 알러지가 심한데 맞아도 되나요? 혹은 천식 환자분들도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맞아도 되는지. 네. 예, 천식 환자. 맞으셔야죠. 다 맞으셔야 된다. 그 다 기저질환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알러지 증상이고 뭐 꽃가루도 네. 있고요, 화분증이요. 그렇죠. 뭐 여러 알러지 증세들은 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특히 더. 호흡기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감염에 취약하고 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맞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444번님, 저는 혈소판이 적은데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거겠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혈소판이 적게 되면은 응고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았을 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면은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마 지금 개발되어 있는 주사기들 중에서는 주사 바늘이 굉장히 얇은 것들이 있고 또 그 접종 후에 처치만 잘 하면은 바로 응고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의하면서 예전하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서 그런 조치를 받고서 맞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사도 뭐 장소마다 좀 다른가요? 뭐 길이나. 그게 아니라 주사 바늘이 좀 더 얇은 주사 바늘로 맞을 수 있으면 그만큼 출혈이 줄어들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없이 오고 있습니다. 3604번님, 우리 박사님이 좀 바쁘신데 혹시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야지 부작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열이 나시는 심하게 난다든지 뭐 구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부작용인가? 이거 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야 되는가? 네. 그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아예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 이물질을 우리 몸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면역 반응이 안 생긴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통증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뭐 KO가 될 정도로 쓰러지는 것까지도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가 심각하냐 하면은 2, 3일이 지났는데도 열이 39도까지 막 올라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걸어 나가지도 못하겠다, 출근도 못하겠다 할 정도가 되면은 뭐 타이레놀 같은 정도로 버텨는 보지만 네. 그 이상 가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상 증상이죠.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증상이 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면역 반응이 내 몸에서 잘 일어나는 거다. 뭔가 하고, 일어나고 있구나. 네, 일어나고 있다 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이 면역 반응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후유증, 즉 부작용이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작용일 뿐이고 한 2, 3일 지나면 다 깨끗이 낫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은 팔을 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 하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심각할 수는 있는 정도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여전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마칠 시간이어가지고 오늘 못다한 질문들 아쉬우시죠? 다음에 2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